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모두들 결혼이라는 대행사를 앞두고서는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결혼은 수준이 비슷한 집안끼리의 만남이네. 사실은 사랑보다는 이익을 따지는 일이네. 해도 어찌됐든 평생의 반려자를 찾아 남은 생을 약속하는 일이다 보니 이왕이면 정말 저와 가치관이 잘 맞고 인품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결혼정보 회사처럼 조건만 보고 만나는 것보단 최대한 지인들을 통해 괜찮은 사람을 소개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 소개라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인들이 생각하기엔 둘이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소개해준 것인데도 막상 만나보면 대화 코드가 안 맞거나 서로에게 도무지 이성으로 끌리지 않아 실패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몇 번의 실패 끝에 소개로 만나는 것도 좀 아닌가? 포기할 무렵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서글서글한 인상에 첫 만남부터 호감이었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생각보다 제가 원하던 가정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자였어요. 누구나 본인 가족에 대해 애틋한 마음은 있겠지만 저는 집에서 늦둥이로 태어난 외동이라 부모님이 꽤 애지중지 키운 딸이어서 가족 간의 끈끈함이 남다른 편이었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 남편에게 2명의 누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누나들과 남편이 꽤 친밀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이 있다가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걸 보게 되면 남동생답지 않게 다정하고 살가운 말투로 누나들을 반겨주는 걸 보면서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에게도 참 잘할 자상한 남자구나 생각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유독 남동생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매일같이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결혼할 남자한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잖아? 그럼 그 사람 말들 잘 들어봐야 돼. 솔직히 가족이니까 말을 대놓고는 안 해줘도 느낌으로 알 수 있거든. 맞아. 나도 이번에 내 남동생 결혼할 여자 데려왔는데 여자가 너무 아깝고 불쌍해서 몇 번 돌려서 눈치 줬는데 못 알아채더라. 아, 안타까워 죽겠어. 내 동생만큼 철없고 싹수 없는 놈이 없는데. 솔직히 자기 누나 여동생한테 개차반으로 구는 놈 치고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놈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우리 같은 여자 형제들은 같은 여자로서 안타까워서 사인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 반응을 꼭 잘 살펴봐. 주위에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누나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 유심히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앞이라고 일부러 누나들에게 더 다정한 척 한다거나 그런 가식적인 모습 하나 없이 정말 평소 저를 대하듯이 누나들을 대하더라고요. 게다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누나들의 목소리도 다른 제 친구 남매들과는 다르게 다정다감한 걸로 보아 사이가 정말로 좋아 보였어요. 실제로 남편 집에 처음으로 인사를 갔을 때에도 시누이들이 남편을 보는 눈빛이라든가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집안에 말 안 듣는 골칫덩어리 남동생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누나들과 같이 있으니 기에 눌려 산 전형적인 순한 남동생 느낌이 나더라고요. 옳게 우리 호영이만한 애도 없어. 정말 결혼 잘하는 거야. 맞아. 솔직히 우리도 맨날 집에서 호영이 같은 애만 보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보면 어찌나 그렇게 기도 세고 고집도 센지. 어디 가서 호영이 같은 남자 만나려고 해도 없더라. 우리 호영이한테 좀 잘해줘. 결혼하면 아내한테 아주 지극정성이래야. 친구들의 충고대로 시누이들이 남편에게서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기는커녕 시누이들은 결혼 정말 잘하는 거라며 저를 되려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한결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가 본 남편 그대로 가족들도 남편을 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 말을 또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을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그때는 시누이들의 말대로 한껏 안심을 하고 결혼을 했죠. 한두 달 정도만 해도 신혼이라는 분위기에 흠뻑 취해서 마냥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도 저와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집안일도 신경 써서 나서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제가 남편의 문제점을 알게 된 건 좀 나중의 일이 됐어요. 여보, 혹시 이 니트 당신이 돌렸어? 응? 응, 내가 돌렸는데 당신 힘들까봐. 아, 그건 고맙긴 한데 혹시 뭘로 돌렸어? 니트가 너무 상했는데. 여기 이 가루 넣었는데. 뭐라고? 여보, 니트는 울세제를 넣어야지. 울세제? 당신 설마 울세제가 뭔지 몰라? 울종류 빨대 넣는 건가? 그런 게 따로 있었어? 뭐라고? 그럼 그동안 겨울에 니트는 어떻게 관리한 거야?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어? 아, 그거야. 엄마가 빨래는 맡아서 해주셨으니까. 세상에. 남편은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집안일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뭐라고 하면 배울 의욕이라도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몰라도 너무 기본적인 것들을 모르는 모습에 일일이 가르쳐주기가 지칠 때가 많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동거부터 해보고 결혼한다던데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체감이 될 정도로 저희 남편은 심한 경우였어요.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부모님 손을 탔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두 누나들이 번갈아가며 남편을 돌봐준 탓이었죠. 과하게 예쁨을 받는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나마 시간이 많은 주말마다 남편을 붙잡고 하나하나 가르쳐서 남편은 점점 인간이 되어갔어요.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늘어날수록 저도 조금씩 편해졌고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내심 마음에 걸리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장롱면허라는 점이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못한다는 건 결혼 직전에 알게 됐어요. 결혼식 당일날 보통은 신랑이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한다던데 남편이 운전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직전에 해버린 바람에 저는 너무 황당했죠. 남편과 1년 동안의 연애 기간 동안에는 둘 다 서울에 거주했고 딱히 여행 같은 건 같이 간 적이 없었던 터라 운전을 못한다는 건 꿈도 못 꿨어요. 지갑에서 운전면허증도 본 적이 있고 그저 운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차를 안 샀다고만 알고 있어서 연애할 때 차를 탈 일이 있어도 제 차로 제가 운전을 짧게 해서 같이 타본 게 전부였거든요. 그마저도 저는 제 차를 남편이 모는 건 좀 마음이 불편해서 남편에게 운전 한번 해달라고 할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튼 운전을 못한다는 사실을 결혼 직전에 알게 되고 난 후로 내심 그 사실이 찜찜하게 느껴져 남편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밝히자 다른 건 고지고대로 듣던 남편이 질색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꼭 그렇게까지 운전을 해야 돼? 어차피 우리 서울 살아서 거의 대중교통 이용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운전은 당신이 할 줄 알기도 하고 둘 중에 한 명만 할 줄 알면 된 거 아니야? 운전 연수도 생각보다 비싸던데. 난 굳이 안 배우고 싶어서. 지금은 할 필요 없더라도 나중에 혹시 아이가 생기고 하면 운전할 일이 많을 텐데 미리 배워두는 게 낫지. 그리고 운전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우리 결혼식 때도 당신 운전할 줄 몰라서 괜히 친구분한테 부탁하고 불편했잖아. 못하면 그렇게 불편할 일이 생긴다니까? 면허도 딴 사람이 왜 이래? 배우면 또 금방 익혀.
일단 다녀보고 다시 말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남편이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못해 남편은 운전 연수를 시작했어요. 다닌 지 2주쯤 되었을까요? 어머님께 갑작스럽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너, 우리 호영이 운전학원 보냈니? 네? 네, 그건 왜요? 아우, 무슨 평생 서울에서만 산 애를 운전을 시킨다고 그래. 어차피 배워봐야 운전할 일도 하드가 없는데. 내가 괜히 너네 어떻게든 서울에 살게 하려고 길을 썼는 줄 알아? 우리 호영이 겁도 많은데 애를 운전을 시키고 그러냐, 속상하게. 어머님, 운전은 이 나이 때 남자치고 안 하는 사람 호영 씨밖에 없어요. 나중에 아이라도 생기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하죠. 아우, 그거야. 네가 운전을 할 줄 아니까 된 거 아니니? 저만 운전한다고 어디 되나요? 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평생 저 혼자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 한쪽에 좀 하면 어떠니? 옛날은 남자들만 운전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 여자가 운전 좀 해도 되지. 무슨 고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아들은 운전시키기 싫다는 뜻을 내비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적당히 대답하고 넘어가고 싶었지만 막판에는 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말이 막 나갔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운전 못하시잖아요. 그렇게 대놓고 말했더니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시더라고요. 침묵이 길어지는 듯 하더니 어머님이 마음이 상하셨는지 전화를 먼저 끊으셨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 달래드려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왜인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감정이 상했다는 걸 정확히 표현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 운전 연수를 꾸준히 시켜서 어느 정도 남편이 운전에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가끔씩 어머님 댁에 갈 때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님 표정이 영 못마땅해 보이더라고요. 그날부터는 어머님과 제 사이가 좀 많이 어색해졌어요. 그래도 어색하다고 딱히 불편할 건 없더라고요. 분위기는 시누이들이 많이 띄워주는 편이었고 어머님과는 필요 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니 저는 대신 편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댁에 대해 간과한 사실이 있었다면 남편을 애지중지 싸고 도는 걸 넘어서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첫 남편 생일은 시댁에서 보냈어요. 그 뒤로는 매년 생일을 시댁에서 보내기엔 생각만 해도 피곤해서 남편에게 둘이서만 보내자고 제안을 했죠. 남편도 분명히 좋다고 동의를 했어요. 여보, 그럼 오늘은 나가서 먹을까? 생일이니까 좀 예쁘고 맛 좋은 데서 식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좋은 데 있어? 나야 좋지. 그렇게 외식을 하기로 약속하고 간만에 외식 데이트를 위해 아끼던 예쁜 옷을 꺼내 입고 곱게 단장을 했어요. 여보, 아직 멀었어? 나 준비 다 했는데. 나도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봐봐. 뭐 하는데? 평소라면 저보다 훨씬 빨리 준비했을 남편이 그날따라 느긋하게 준비하더라고요. 더 준비할 것도 없는데 뭘 저렇게 꾸물거리나 싶어 안방으로 들어가 보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 형님들? 옳게 우리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오늘 호영이 생일이잖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생일인데 누나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나? 저 올해 생일부터는 부부끼리 보내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라고 동생 생일 축하하러 오겠다고 잔뜩 들떠있는 시누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았지만 선을 확실히 그어두지 않으면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짚었어요. 하지만 두 형님들은 눈 하나 꼼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평생을 가족끼리 생일 챙기고 살았는데 결혼했다고 갑자기 생을 까? 우리가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서울 땅 사는데 안 챙기기 너무 아쉽잖아.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너무 곤란해요. 생일상이라고 따로 차려놓은 것도 없고 이제 막 외식하러 나가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래? 그건 걱정 마. 우리가 설마 옳게 고생시키려고 왔겠어? 생일상은 원래부터 우리가 쭉 차려왔어. 걱정 말고 옳게는 앉아있어. 응?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들이닥친 시누이들은 양손 가득 싸들고 온 보따리를 식탁에 내려놓더니 갑자기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날 깨끗하게 싹 치워놨던 제 부엌이 남의 손에 의해 어지럽혀지는 걸 보니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좋은 의도로 요리를 해주시겠다는데 말리기도 못하고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어요. 옳게는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 호영이가 원래 생일에는 집밥으로 한상 차려줘야 좋아해. 아, 그래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란스러운 바깥 상황에 나와본 남편이 시누이들을 보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누나들, 웬일이야? 웬일이긴. 너 우리가 차려준 생일상 버거야 생일 보낸 것 같다고 하잖아. 매형들은? 야, 몰래 왔지. 너 생일 챙기러 온 거 알면 또 유난이라고 난리다. 이따 엄마 아빠만 잠깐 오실 거야. 대화를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시댁에서 해준 집이라지만 여긴 엄연히 저희 신혼집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저 집 드나들듯 드나들고 집주인 허락도 없이 시부모님을 멋대로 초대하는 것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아 지적하고 싶어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을 한다고 해도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차라리 시누이들이 음식을 하는 동안 시위하듯 앉아 있었어요. 저들 멋대로 집에 들어와서 시키지도 않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굳이 도울 이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시누이들도 저를 힐끗 쳐다보긴 했지만 딱히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도착하고 난 뒤 밥상에 수저나 올리는 정도였죠. 제 딴은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집에 이런 식으로 오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취한 최소한의 방어였어요. 어쨌거나 제 동생은 어찌나 그리 아끼는지 밥상은 정말 최근 먹어본 적 없는 상다리 휘어지는 진수성찬으로 차려졌어요. 장 보는 것부터 엄청 고생했겠다 싶더라고요. 남편 덕분에 밥은 맛있게 먹었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시댁 식구들이 집에 갔으면 바라고 있는데 도저히 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야, 형님들이 음식 다 했으니 뒷정리는 네가 좀 하렴. 어차피 그릇 같은 거 어디다 정리해야 한지는 집주인이 더 잘 아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니? 어머님은 제가 형님들 저녁 준비할 때 별로 돕지 않은 것을 내심 마음에 두고 있으셨는지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저녁을 너무 잘 얻어먹은 건 사실이라 그건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들어가 보니 부엌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요리를 하면서 중간중간 정리를 하게 되기 마련인데 그런 중간 과정 하나 없이 요리 재료들과 양념들이 뚜껑까지 죄다 열린 채 요리하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남편이라도 불러서 도우라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생일 주인공이랍시고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형님들이 새로 차리는 다과상을 받아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니 가뜩이나 컨디션도 안 좋은데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뚫어져라 뒤통수를 쳐다봐도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졌다 싶어서 포기하고 뒷정리를 다 했어요.
제가 뒷정리를 다 하고 돌아갔을 즈음엔 다과상은 끝나 있더라고요. 며느리 입은 입도 아닌 건지 일을 하고 있던 사람 몫은 남겨놓을 법도 한데 정말 치사하게 쿠키 한 톨도 남겨놓지 않고 다 먹었더라고요. 그날 시댁이 돌아가고 나서는 당연하게도 남편과 한바탕 싸움을 치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형님들이 올 거란 걸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늑장을 부렸던 게 자꾸 생각났거든요. 반복된 말싸움과 취조 끝에 남편은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실 매년 생일에는 누나들이 집밥을 차려줘서 외식하기가 싫었다고요. 진짜 너무 열받아서 그날 집을 제대로 뒤집었어요. 원래 스케줄대로였다면 좋은 데서 편하게 외식이나 하고 깔끔하게 집에 들어왔을 텐데 간만에 예쁘게 꾸몄던 게 무의미하게 땀 범벅에 피곤해 보이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해야 해서 남편에게는 다음 생일부터는 꿈도 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하루를 끝냈어요. 정말 이쯤 되니 시댁이 저에게 특별히 악랄하게 한 건 없었다 해도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최대한 제 입장을 설명한 뒤 시댁과의 불필요한 만남을 줄여나가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확실하게 알아들었는지는 약간 의문이었지만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 쓸데없이 얼굴 붉힐 일은 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에게 국한된 일이었고 남편은 아니었죠. 결혼을 해도 남편은 그 집안의 사랑스러운 막내 아들이었어요. 어머님부터 시누이들까지 마치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남편이 조금이라도 고생할까봐 애틋해하고 전전긍긍해했어요. 이제는 제법 눈치가 생긴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가진 않더라도 시댁의 자잘한 모임에는 끊임없이 불려나갔죠. 나중이 되니 그것도 싫더라고요. 어쨌든 저랑 있어야 할 시간에 시댁에 가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얼마 못 가 다시 한번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자꾸 몸이 이상한 것 같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임신검사를 권하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해봤는데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나 임신했어. 뭐? 그게 정말이야? 그동안 자연시도 자꾸 실패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도 찾아오는구나. 나 정말 믿기지가 않아. 나도 여보. 지금 땡땡병원이지? 마침 나 퇴근 중인데 좀만 기다릴래? 내가 거기로 데리러 갈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축하 파티 해야지. 알겠어. 얼른 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 온다던 남편에게서 한참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를 몇 통 했는데 안 받아서 운전 중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참 뒤에야 회신이 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집에 먼저 가 있을래? 응? 갑자기 왜? 아, 엄마가 잠깐 깜빡한 게 있어서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운전해달라고 부르셔서 왔어. 뭐라고?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댁이랑 저희 집이 멀지 않은 건 맞았지만 퇴근하는 아들을 붙잡아다 장 보러 가는데 운전해달라고 부르는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들었어요. 운전시키지 말라고 불안하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이제 운전할 줄 안다고 사람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하는 것 같아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은 바보야? 무슨 그런 걸 일일이 찾아가.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 임신했잖아. 축하 파티 하자며. 결혼해도 도무지 자기 가족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한 남편에게 서운해서 소리를 치자 갑자기 옆에서 전화를 바꿔들었어요. 어머니였죠. 예, 너는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장 보다가 사고라도 나면
속이 시원하겠니? 내가 필요할 때 내 아들 불러다 도움 좀 받겠다는데 왜 사람을 이렇게 갈고? 어머님, 그 사람 어머님 아들이지만 이제 제 남편이기도 해요. 그래, 너 임신한 거 축하한다. 근데 그게 뭐 그리 별거니? 남들 다 아는 거 이제 겨우 따라잡은 거면서 누군 임신 안 해봤나? 지금은 굳이 차로 태워 다녀야 할 시기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집에 오면 되지. 뭐가 그리 불만이야? 벌써부터 이러는 거 보니 아주 임신했다고 유세 떨게 눈앞에 훤하다 훤해. 어머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가장 축하받아야 할 날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남편이 제 가족이 아닌 시댁의 아들로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문득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가족이 있는데 이런 기분을 왜 느끼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그 길로 친정에 가버렸어요. 갑자기 찾아왔는데도 부모님은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임신 소식을 알리자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온전히 저에게만 애정을 쏟아주시는데 이게 가족이지 싶더라고요. 근데 왜 연락도 없이 왔어? 김서방은. 임신 소식은 당연히 아는 거지? 김서방은 시어머니 장 보는 거 따라간다고 운전하러 갔어요. 뭐? 이런 날? 엄마 아빠도 의아하긴 하셨지만 굳이 더 자세히 얘기하진 않았어요. 괜히 더 이야기했다간 남편 욕먹이고 저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한참 있다가 시어머님 시중이 끝난 건지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여보, 기분 풀어. 내가 정말 미안해. 집에 없던데 데리러 갈게. 어디야? 나 찾지 마. 오늘 자고 갈 거야. 장모님 댁이야? 금방 갈게. 남편은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남편 얼굴을 보니 진작이랄 것이지 싶어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줬어요. 여보, 임신 축하해.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진짜 잘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감동도 안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제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생겨도 시댁이 부르면 금방 떠나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유, 김서방. 늦은 시간에 먼 길 온다고 고생이 많았네. 저녁은 먹었나? 급하게 온다고 못 먹게 했는데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아우, 무슨 소리야. 사람이 밥은 챙겨 먹고 살아야지. 이리 와. 안 그래도 혜은이 임신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도 한 상 차려 먹었어. 금방 차려줄 테니까 여기 앉아있어. 이제 애 아빠인데 힘내야지. 부모님은 먼 길을 왔다며 남편에게 한 상 가득 따뜻한 음식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아이 아빠가 됐다고 이런저런 덕담도 아끼지 않으셨죠. 이제 자네도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으니까 뭐니 해도 가정을 첫째로 생각을 해야 돼. 자네가 꾸린 이 가정이 앞으로 자네가 평생 책임지고 함께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 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새삼 그때서야 보이더라고요. 제가 시댁에 있을 때의 모습과 남편이 친정에 와 있을 때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는 걸요. 누구나 다 하는 임신으로 유세 떠냐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눈물이 왈칵 차올랐어요. 결혼은 똑같이 했는데 왜 서로 집에서 해주는 대우는 이렇게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밥상머리에 앉아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니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혜은아,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께서는 심각한 얼굴을 하셨어요. 김서방, 잘 들어. 나도 부모인지라 우리 딸이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사는 거 싫다. 김서방도 앞으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딸이 1순위여야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당장 헤어지도록 해. 장인어른, 저는 혜운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저희 집이 워낙 끈끈해서 그래요. 제가 잘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따지면 안 끈끈한 집이 어딨나? 그리고 헤어질 생각이 없었으면 애 눈에서 눈물은 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도 이렇게 좋은 날에 말이야. 난 애 생겼다고 참고 살아라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다. 혜윤이 너도 똑바로 들어. 애 혼자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 그런 대접 받으면서 살게는 못해. 며느리를 꽂아 놓은 보릿자루만 못하게 취급할 거면 결혼을 왜 시켰어? 앞으로 시댁에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이걸 보여드려라. 아빠께서는 서랍에서 어떤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오셨어요. 안에 들어있는 의외의 서류를 보고 저는 정말 놀랐죠. 아빠. 우리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는 해뒀지. 사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 그리고 김서방도 이거 작성하고 서명해. 남편도 안에 든 내용을 확인해 보더니 사색이 됐어요. 아빠께서 강하게 나오니 남편도 완전히 깨갱하더라고요. 잠깐 잊고 살았는데 역시 내 가족이 있어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도 시간이 꽤 지나 설이 됐어요. 결혼하고 지난 1년간은 명절마다 형님들이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린 덕분에 결혼 후 맞는 첫 명절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매 명절마다 여행을 가시길래 저는 이 집에 당연히 제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더라고요. 이제와 그걸 알게 된 것도 너무 황당한데 어머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서도 일을 시키셨어요. 제기 다 닦고 물기 닦고 해라. 너는 몸이 왜 이렇게 둔하니? 이런 일 할 때는 좀 빠릿빠릿한 맛이 있어야지. 어이가 없었지만 말도 섞기 싫어서 그런 구박도 다 견디고 일을 했어요. 엄마, 이 사람 임신했어요. 그만 무리시키세요. 내가 몰라서 이러니? 그래서 봐주고 있잖아. 내가 음식을 시켰어. 뭘 했어? 그냥 앉아서 책이나 닦으라는데 제일 편한 거 시키는데도 왜 이리 유난이야? 아까 다른 일도 많이 시키셨잖아요. 너 결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가족 고마운 줄 모르고 마누라 편만 들면 진짜 나중에 후회한다. 남자가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지. 조용히 하고 아버지 옆에 가 있어. 어머니는 그날따라 작정이라도 한 듯이 저를 못 살게 하시더라고요. 대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그러니까 화낼 타이밍도 못 잡겠고 더 답답했어요. 첫날은 하루 종일 일하고 새벽에 제사를 지낸 뒤에 말 그대로 뻗었어요. 다음날 피곤해서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 남은 제사 음식으로 상을 차리고 또 뒷정리를 하느라 몸이 남아나질 않았죠. 제가 일할 때는 남편이 도왔는데도 피로가 가시지 않았어요. 원래 그날 저녁에 저희 친정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하루를 더 자기로 했어요. 하지만 하루를 더 자고 일어나니 어머님이 갑자기 근처 전망 좋은 카페에 가자며 변덕을 부리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친정에 내려가 봐야 해서요. 누가 내려가지 말래? 어차피 저녁에 내려갈 거라며? 낮까지 좀 놀자는 거지. 하지만 어머님 비위대로 맞춰드리다 보니 체력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피곤한데 앞으로 운전해서 내려가야 할 남편은 오죽할까 싶었어요. 그래도 오늘 무리해서라도 내려가지 않으면 이대로 시댁에 발이 묶여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일어나기 무섭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저 이제 가볼게요. 더 늦으면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요. 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가면 진짜 피곤할 텐데.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녔는데 괜찮겠어? 그래도 오늘은 꼭 가봐야 해서요. 벌써 시댁에 3일이나 있어서
오늘 안 내려가면 친정에 인사도 못 드리고 명절이 끝날 것 같아서요.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정말. 그래도 얘 얼굴 좀 봐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게 생겼는데 무슨 이 시간에 운전을 시키겠다는 거야?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나 안 나면 다행이지. 그깟 친정이야. 꼭 명절에 가야 될 이유 없지 않니? 니넨 제사도 안 지낸다며. 다음에 시간 생기면 가고 정 명절에 가야겠으면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출발하든가 해라. 저희도 친정 갔다 온 다음 스케줄이 또 있어서요. 오늘 꼭 가야 해요, 어머님. 원래 어제 가려던 거 하루 더 있었던 거예요. 뭐? 기어이 오늘 가야겠으면 운전은 네가 하든가. 네가 니네 집 가고 싶어 환장한걸? 왜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해야 되니? 안 그래도 운전도 못하던 애를 바득바득 운전 가르쳐 놓은 것부터 마음에 안 든다더라니. 결국 이러려고 애를 그렇게 독하게 가르쳐 놨구나. 난 밤길 장거리 운전 걱정되니까 내려가야겠거든. 네가 해. 제가 뭘 남편에게 못 가르칠 걸 가르쳤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그쯤 되니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이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는 그걸 자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저희 나이 되면 여자들도 다 운전하는데 아들이 운전한다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어머님밖에 없으세요.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아들 포기 못하겠으면 그냥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 뭐야? 너 지금 당장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려고 그런 소리를 해? 남편 없이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아, 아이는 바로 포기하시게요. 그럼 저야 좋죠. 어차피 지금 어머님이 해주신 집 좁아 터지고 애 키울 만한 환경이 되는 동네도 아니었어요. 전 이혼하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시기로 한 집에 들어가 살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만약을 대비해 챙겨왔던 서류를 꺼내 어머님께 내밀었어요. 서류를 확인한 어머님 눈이 커졌죠. 서류 안에 들어있던 건 동탄에 있는 40평대 신축 아파트 계약서와 남편과 제 항목이 다 기입되어 있는 이혼 서류였어요. 니네 이게 뭐야? 똑바로 설명 안 해?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하도 내 아들 내 동생 거려서 저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건지 남의 집 귀한 식구를 납치해 온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아내도 내팽개치고 자기 엄마 심부름하러 달려가는 남자를 믿고 제가 어떻게 평생을 함께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시댁에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이혼하면 동탄에 있는 아파트 저한테 주시겠다고요. 그 동네가 애 키우기엔 훨씬 좋고 대중교통도 더 잘 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사는 동네는 애를 위한 시설도 아무것도 없고 대학생들 자취촌이잖아요. 집도 코딱지만한 거 해주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애를 키우겠어요? 제가 평생 열심히 일해도 이 아파트 사기 힘든데 차라리 남편 버리고 아파트를 얻는 게 낫죠. 야, 이 화상아. 너는 저걸 저렇게 덜컥 작성해주면 어쩌니? 장인어른께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기 며느라, 잠깐만 우리 생각을 좀 해보지 않겠니?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나도 입장이 곤란하잖아. 어머님이야 이제 생각해 보실지 몰라도 저는 전부터 생각했어요. 뭐 임신 전에야 별 생각 없었어요. 가족끼리 끈끈하면 좋지 사이 나쁜 가족보다 낫다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한테 너무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자는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우리 가족끼리 끈끈한 걸로 그렇게 소외감 느낄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 소외감이요? 소외감이란 말은 이럴 때 쓴 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랑 형님들은 저를 애초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이질 않으신 거예요. 오직 자기 아들 인생에 필요한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셨겠죠. 저는 어머님하고 더 할 얘기 없어요. 어머님께서 결국 저를 대하는 태도가 안 변했으니 저도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할래요. 잠깐만.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사이가 풀려서 이혼 안 하면? 그때는 사돈께서 그 집을 너희 줄 생각이 있으신 거니? 처음부터 이혼 목적으로 주려던 집은 아니실 거 아니니?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그게 궁금하세요? 이혼 안 하면, 안 준다고 하면요. 이혼시키시게요? 예, 너는 말을 왜 이리 자꾸 극단적으로 해? 그게 아니라 잘 해결돼서 둘이 그 집 가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러지. 네 말대로 애 키우기도 참 좋은 동네고. 글쎄요. 그건 어머님이 하시는 거 봐서 결정할 문제네요. 어머님은 제가 세게 나오니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듯 했지만 아파트 계약서를 보며 꾹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제 손인 제출해버리면 관계가 끝나버릴 이혼 합의서까지 있으니 심하게 갈등하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짧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셨는지 갑자기 제 앞에 납작 엎드리셨어요. 그래, 용서해다오. 엄마, 내가 그동안 너를 불편하게 한 것들 전부 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내 아들보다는 네 남편이라 생각하며 대할게. 그럼 되지 않니? 글쎄요, 어머님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 되지 왜 못해? 내 귀한 아들, 결국 좋은 집 살게 하는 일인데 어미가 돼서 못할 것도 없지. 그동안 있었던 일은 있고 다시 잘해보자꾸나. 난 이게 잘못된 건 줄도 몰랐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니? 응? 그 자존심 세던 어머님께서 제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참 애잔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세대 어머니들은 저렇게 아들의 목맬까 싶기도 했고요. 네, 어머님, 한 번은 봐드릴게요. 앞으로는 좀 저희 부부로서의 삶도 존중해 주세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며느리. 아무리 제 속을 썩였던 시부모님이라지만 어린이 제 앞에서 빌고 있으니 그 모습이 썩 보기 좋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어머님을 얼른 일으켜드리고 저희는 그 길로 친정에 내려갔어요.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니 다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부모님 아니었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거나 이혼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참 상상만으로도 막막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 부부를 일절 터치 않고 계세요.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걸 왜 못하셔서 그동안 절 괴롭히셨던 건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긴 제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저희 부부의 삶을 존중해달라고 한 것이니 그리 어려운 부탁도 아니긴 했죠. 이렇게 재산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끝에야 겨우 평화가 찾아왔다는 게 한편으론 씁쓸하지만 어찌됐건 남편과는 시댁 문제가 빠지니 큰 트러블 없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시댁도 제 뒤에 저희 가족이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걸 인지한 뒤로는 제 앞에서 딱히 가족애를 강조하지 않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며느리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걸 모든 시댁에서 늘 잘 기억하고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그 적정한 거리감에 시댁에 더 잘하게 될 텐데 말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두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